어버이날 아침 딸에게서 받은 단 한 줄의 메시지는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듯 짓누르며 하루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나 죽을 거야.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단순한 한 줄이었지만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그 문장이 온 날 김막래 씨는 밥도 먹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으며 불도 켜지 않은 채 하루를 꼬박 창밖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그저 한 번 더 무너진 날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리고 더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김막래 씨는 올해 72살이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편 병수발하느라 바빴던 부엌이 지금은 오직 그녀 혼자만의 것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 꼭대기층.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오르지만 오히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자신이 덜 초라해 보일 것 같아 이 집을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도 98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전기세, 관리비, 약값, 식비를 해결하고 나면 남는 건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하루를 잘 살아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탈 땐 꼭 시간이 지난 정기권을 제시하고 시장에서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식품을 모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담가 3분의 1은 냉동하고 나머지는 성당 지인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김막래 씨의 하루는 그날 아침 그 메시지 한 줄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김막래 씨에게는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아들 김현철 씨는 올해 49, 아내 이소정 씨와 두 아이를 키우며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땐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부모에게 전화도 종종 하고 명절이면 꼭 연락해 안부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자식은 아들이 아니라 딸 김혜진 씨였습니다. 김혜진 씨는 올해 43.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28배 결혼했다가 35에 이혼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며 살아왔고 그 삶은 끝없는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는 딸이 안쓰러웠습니다. 김막래 씨는 예진 씨가 부탁하는 돈을 그저 줬습니다. 병원비, 집세, 아이 학원비.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예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간 수치가 높대. 뭐, 애가 어디가 안 좋아? 무슨 병이래? 아직은 모르는데 정밀 검사해야 한대. 근데 비용이 좀 나와. 얼마가 필요하니? 그 대화가 오간 그날 저녁 김막래 씨는 통장을 열어 딸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자신은 병원도 안 가고 참고 사는데 아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손녀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나 병원 안 갔는데? 그 순간 김막래 씨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딸이 그 돈을 병원비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딸이 손녀의 이름을 팔아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은 그보다 몇 배 더 아프고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막래 씨는 그때도 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지윤이한테 말 못한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하루하루 점점 더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김혜진 씨는 김막래 씨의 둘째이자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들 김현철 씨와는 5살 차이였고 어릴 적부터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기침만 해도 한 달이고 열이 나면 두드러기까지 번졌으며 그럴 때마다 김막래 씨는 밤을 새워 아이를 부채질하며 지켰습니다. 김혜진 씨가 5살이던 해 기관지염으로 입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하여 김막래 씨는 금반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 결심이 그녀를 조용히 죄인처럼 만들기 시작한 건 김혜진 씨는 학창시절 공부보다는 감정 기복이 잦은 아이였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자해성 낙서를 공책에 남기기도 하였고 혼자 말을 중얼거리거나 친구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막래 씨는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딸은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녀는 꾸준히 참아주고 봐주고 덮어주었습니다. 20살 무렵 김혜진 씨는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 남자는 술을 자주 마셨으며 돈을 빌리는 일도 있었지만 김혜진 씨는 결혼을 해보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때 김막래 씨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딸이 진심으로 원하니 허락했습니다. 작은 식장을 빌려 혼례를 치렀고 예당과 예물, 집 마련 비용까지 일부는 김막래 씨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6년째 되던 해 김혜진 씨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엄마, 더는 못 살겠어. 맞았어. 돈도 안 줘. 뭐, 얘가 널 쳤다고. 그 사람이 그 인간 다신 안 볼 거야. 이혼할 거야. 김막래 씨는 그 말을 듣고 식탁을 붙잡은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결혼이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그 실패가 또다시 자신의 탓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혼 이후 김혜진 씨는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편의점, 네일샵, 치킨집, 병원 보조 업무, 다양한 곳을 전전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이 돌봄 문제, 잦은 지각, 스트레스 과민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야. 아가 엄마가 곁에 있잖아. 김막래 씨는 점점 딸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싸주었고 나중엔 아이 학교비를 내주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핸드폰 요금까지 대신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아들 김현철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는 지금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엄마가 뭐든 다 해결해 주니까 더는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나를 망치는 거라고요. 그 말에 김막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피자니 얘가 아니면 누가 내 손 잡아줄까 싶어서. 이후로도 딸은 새로운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가 밀렸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심리 상담을 받는데 1회당 9만 원이다. 아이 생일이라 미안하다. 세입자가 나가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이번엔 진짜로. 하지만 그런 진짜 마지막은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딸은 아무런 전조도 없이 김막래 씨에게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죽을 거야. 그 메시지가 도착한 날은 하필이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막래 씨는 새벽 5시쯤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찬장문을 열어 묵은지를 꺼냈고 고등어를 한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수돗물을 받아 생선을 헹군 후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어버이날 특집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말, 사랑합니다 한마디. 지금 바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멘트를 듣던 김막래 씨는 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올해는 예진이가 연락이라도 해줄까? 그녀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전 10시 12분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혜진 씨. 김막래 씨는 순간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혹시 지훈이 사진이라도, 혹시 편지? 하지만 메시지를 여는 순간 그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나 죽을 거야. 핸드폰을 쥔 손이 얼어붙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부재 중. 두 번째 통화, 여전히 부재 중. 세 번째 시도, 연결음이 갔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막래 씨는 외출복을 꺼내 입고 검은 봉지에 반찬을 담아 딸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지하철을 갈아탈 때도 머릿속에선 단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혹시 진짜 무슨 일이...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쯤. 집 앞에서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이웃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예진 씨 찾으세요? 네, 혹시 안에 있는 것 같나요? 글쎄요. 요즘 거의 집에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오늘은 애기 소리도 안 나네요. 김막래 씨는 망설이다가 손잡이를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뒤집어진 과자 봉지, 어디선가 새어든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위엔 김혜진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이어폰을 한쪽만 꽂은 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혜진 씨는 김막래 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왜 와? 너 그 문자 그건 뭐였니? 문자? 아, 그냥 감정 올라와서 어버이날이라 괜히 서럽고 그냥 뭐 그런 거야. 김막래 씨는 한참을 입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손엔 반찬 봉지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왜 와? 아, 엄마답게 또 뭐 들고 왔네? 그 말에 김막래 씨는 묵묵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넣고 뚜껑을 닫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김혜진 씨는 엄마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15만 원만 있어? 이번 달 관리비가 밀렸어. 진짜야. 안 내면 단전당해. 김막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앱을 열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녀 김지윤 양이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김막래 씨 옆에 와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관리비 안 밀렸어요. 엄마, 어제 화장품 샀어요. 화장대에 새로 와 있어요. 그 순간 김막래 씨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심장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다음 날 아침 김막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진이한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 제발,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그 사람 엄마한테 자꾸 감정 빌미로 돈 요구하는 거잖아. 그거 협박이야. 어버이날 이후 김막래 씨는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딸이 무심코 던진 죽겠다는 문자, 그리고 그 이후 아무렇지 않게 누워있는 모습을 본 충격은 오래도록 그녀의 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꺼내려다 다시 조용히 닫았습니다. 식욕은커녕 이제는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김혜진 씨는 딸 김지윤 양을 김막래 씨 집에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좀 쉬어야겠어. 지훈이 학교 끝나고 데리고 가면 안 돼? 엄마가 조금만 봐줘. 김막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니,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엄마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보낸 3일째 밤, TV를 보며 같이 앉아있던 시간, 지훈이는 갑자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엄마가 죽는다고 말한 거 연습했어요. 김막래 씨는 채널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했니? 그날 엄마가 그랬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충격 줄 타이밍이다. 할머니가 무섭게 끊으려고 하면 죽는다고 하자. 그래야 돈을 줄 거야. 이렇게. 그 말에 김막래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쿵쿵거렸고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걸 너도 알고 있었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지윤아, 이건 할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근데 난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밤 김막래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 민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단정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꾸 죽겠다고 문자로 협박하고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혹시 문자나 녹취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문자 캡처는 있습니다. 죽겠다고 한 문장, 그리고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 여러 개, 전부 다 정리해두었어요. 정서적 협박과 금전 요구는 분리조사 대상입니다. 저희가 사건으로 접수 후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복지사 면담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건으로 접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더 이상 가족 내부의 일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넘어갔다는 현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틀 후 관할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이 김막래 씨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런 일 겪으셨다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분과의 관계, 평소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나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혼하고 애 데리고 많이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돈을 안 보내면 사라지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연락을 자주 받으셨어요? 김막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정리해 두었던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마이너스 죽겠다 문자. 2024년 2월 2일 마이너스 병원비 요청 후 카페 결제네요. 2024년 3월 5일 마이너스 유서 흉내 문자 다음날 콘서트 사진 발견. 복지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감정 착취입니다. 심리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가정 내 정서폭력 피해자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울러 딸분과의 금전적 분리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 분리요? 예, 자녀가 어르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시도하거나 부양 책임을 역이용할 경우 보호자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요. 어르신 계좌도 보호되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딸과 끊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 김혜진 씨가 또다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손녀 지윤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막래 씨는 걱정이 되어 다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뭔가 이상해요. 예전엔 죽겠다고라도 했는데 이번엔 아무 말도 없어요. 지윤이도 같이 안 보여요. 그날 오후 4시 경찰은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딸 김혜진 씨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확인 결과. 따님,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공항 출도창 내역 숙박업소 등록 기록 다 확보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망 가능성은 없고 휴대폰 위치는 리조트 인근 카페입니다. 현지 파출소에서 접촉 중입니다. 그녀는 멍하니 라디오를 껐습니다. 손에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딸의 계정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을 아래에서 셀카를 찍으며 해시태그를 올린 딸의 모습, 해시태그 현타, 해시태그 사람 지긋지긋, 해시태그 도망 중, 해시태그 나만의 시간. 이 장면에서 김막래 씨는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오후 3시 20분. 딸 김혜진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울리자 김막래 씨는 손에서 식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동 모드였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통화는 짧고도 강했습니다. 엄마, 왜 경찰에 말했어? 나 좀 숨 좀 쉬고 싶었다고. 숨을 쉬고 싶으면 왜 지윤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니? 그건 그냥 애도 같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날 신고하듯이. 예진아,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어. 하, 엄마도 결국 이럴 거였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김막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 설정으로 들어가 김혜진 씨의 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날 밤 김막래 씨는 자신이 한 행동을 수없이 되뇌이며 자책하였습니다. 내가 딸을 버린 걸까? 아니면 이제야 살기로 한 걸까? 하지만 그 새벽 딸은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그녀가 잘 아는 그 아이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이건 진짜야. 나 지금 산 중턱에 있어. 나 이번엔 진짜 그럴 거야. 김막래 씨는 말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과 복지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휴대폰을 안전 차단 목록에 등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며칠 후 김혜진 씨는 직접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벨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야! 나왔어! 지훈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김막래 씨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자 김혜진 씨는 나는 친딸이고 그냥 집에 들르러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김혜진 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떠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내 딸 뺏을 거야? 할머니랍시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훈이 내가 데려갈 거야! 지켜봐! 그날 밤 김지윤 양은 갑자기 침대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눈을 감은 채 숨을 몰아쉬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 무서워요. 다시 그 집 가기 싫어요. 엄마가 자꾸 죽는 연습 시켜요.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김막래 씨는 지윤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온몸이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이 아니라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체감하였습니다. 다음 날 김막래 씨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후견인 등록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들 김현철 씨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잘했어요. 누나한테는 진짜 지윤이 맡기면 안 돼요. 지윤이 지금 표정이 예전 제 동생 같아요. 상담 직원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지윤 양은 현재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정법원 판단하에 친권 변경 또는 임시 후견이 가능합니다. 할머니 또는 외삼촌 쪽으로 권리 이전 가능성 높습니다. 김막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스스로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혜진 씨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짜 유서를 쓰고 사회관계망에 자살 암시 글을 올리는 동시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며 막내 씨를 다시 무너뜨리려 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6월 첫 주, 김막래 씨는 동네 성당 봉사에 나가 김밥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움직이며 반복적으로 김을 깔고 밥을 얹고 단무지를 올리며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성당 자매님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막내 자매님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따님 SNS 보셨어요? SNS요? 자매님은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김혜진 씨의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나는 엄마의 인형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아무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은 흰 종이에 또박또박 손글씨로 쓰인 유서 한 장, 그리고 칼, 술병, 휴지들이 흩어진 탁자 위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에는 걱정 섞인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짜예요? 경찰 신고할까요? 엄마한테 전화해보세요. 김막래 씨는 화면을 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경찰과 복지사에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신고 접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익숙한 목소리로 또렷이 말했습니다. 딸이 또 죽는다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유서 사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경찰은 게시물 분석과 통신사 조회를 통해 그날 저녁 김혜진 씨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호화 펜션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신고자는 김혜진 씨의 지인이었습니다. 그 애 자살할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면 엄마가 또 돈 보낼 걸 이랬어요. 진짜예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태가 터진 바로 다음 날, 김막래 씨는 또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대출 진행 요청이 확인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앱 접속 후 절차를 완료해 주세요. 그녀는 처음엔 스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다른 은행, 심지어 사채 앱에서도 같은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군데에도 직접 신청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복지사와 통화한 후 그녀는 최근 며칠간 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신분증 보여줘야 뭐 신청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넘겼던 그날, 그 사진으로 딸은 어머니 명의의 대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모든 진행 중인 대출을 중단시켰고 해당 건에 대해 명의도용 및 가족 내 사기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막래 씨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복지사와 동행한 자리에서 조사관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 가족이라도 명예도용은 형사사건입니다. 진술서의 사기 피해 여부의 고의성 있음 체크하셔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예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그 애 아프다고 금반지도 팔았고, 결혼할 땐 대출 받아서 도와줬어요. 이혼했을 땐 애 데리고
돌아왔을 때 제가 전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도 사정은 이해합니다. 근데 이젠 그 애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돈이 아니라 제 이름을, 저라는 사람을 없애려는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도장 대신 서명란에 펜을 꾹 눌러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죽은 아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였고 몸이 약해 중절할 수밖에 없던 아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성별도 이름도 없었고 그 기억은 끝없는 죄책감이 되어 이후 태어난 김혜진에게 모든 것을 쏟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기에 이 아이만큼은 다 주어야 한다. 그 신념이 그녀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념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딸 김혜진 씨의 유서, 연극과 명의도용 사건이 정리된 직후 김막래 씨는 경찰 조사 외에도 금융보호신청서, 심리상담 초기 문진, 그리고 후견인 지정 사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그녀에게 너무나 낯선 단어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외우듯 읽고 이해하며 직접 사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딸과 떨어지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김혜진 씨의 전 남편 지훈의 생부 박도훈 씨가 법원에 후견권 회복 신청을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훈은 수년간 지훈과 연락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당시 폭언과 무책임한 생활로 이혼 후엔 사실상 아이를 외면하고 지내왔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딸의 사회적 논란 이후 지훈의 후견인 자리를 되찾겠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가족 관계자 면담 통보가 도착하였습니다. 지훈을 위한 결정이기에 김막래 씨와 김현철 씨 그리고 박도훈 씨가 각자 진술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면담 당일 박도훈 씨는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김막래 씨는 놀랐습니다. 박도훈 씨, 왜 지금 시점에서 후견 회복을 원하시나요? 저는 그간 경제적 사정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이 안정되었고 아이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 제가 직접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양육 방임 문제는 인정하십니까? 네, 부끄럽지만 그 부분에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이에게 책임지고 싶습니다. 면담 후 김막래 씨는 복지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왔어. 지훈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유 뭘까요? 후견권이 있으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보호자로서 발언권도 생깁니다. 현 시점에선 그가 아이에게 애착이 있는지 정서적 연결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 사람은 지훈이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복지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김막래 씨는 지훈의 후견 임시 결정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손녀 지훈 양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넌 누구랑 살고 싶니? 할머니, 엄마도, 아빠도 무서워요. 근데 할머니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내가 왜 울고 왜 웃는지.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김막래 씨는 알았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상처를 기억하지만 그보다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웃들의 시선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당 지인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 자매님, 따님 일 너무 떠들썩하더라고요. 조용히 넘어갈 순 없었나요? 또 다른 이웃은 김막래 씨를 점심 식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무시, 의도적인 거리두기, 가식적인 안부 인사. 김막래 씨는 이제 딸을 잃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사회 속 자신이 지워지는 감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아파트 우편함에 이상한 쪽지를 넣어두었습니다. 가족 문제나 조용히 해결하지. 왜 경찰까지 부르고 시끄럽게 하나요? 그녀는 종이를 펼쳐보다가 조용히 종이컵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꽃이 타오르는 걸 바라보며 김막래 씨는 천천히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조용히 살았어요. 조용히 참고,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무너졌어요. 2024년 7월 기온이 올라가고 김막래 씨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늦겨울을 지나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 양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말투도 또박또박해졌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학교 숙제도 스스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밤 김막래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자꾸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김막래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하기엔 무책임했고 병이라 하기엔 너무 정교했으며 실수라 하기엔 반복이었습니다. 지훈아, 그건 그냥 너 탓은 아니야. 그 말만 기억해줘. 나 엄마가 자꾸 무섭다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엄마가 할머니 욕할 때마다 내가 잘하면 다시 사이 좋아질까 그런 생각했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갖고 온 그 딸을 사랑한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김혜진 씨는 마지막으로 김막래 씨 집 앞에 쪽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엄마, 너도 결국 날 버렸구나. 너도 내 엄마 자격 없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고마워. 내 인생 망쳐줘서. 김막래 씨는 쪽지를 들고 천천히 주방으로 가 찬물 한 그릇에 담갔습니다. 종이는 물속에서 천천히 퍼졌고 먹으로 적힌 글씨는 하나하나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촛불을 켜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내가 잘한 걸까? 우리 예진이 내가 망쳐놓은 걸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만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김막래 씨는 후견인 지정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녀 지은 양의 보호자가 정식으로 김막래 씨로 결정된 것입니다. 동시에 딸 김혜진 씨는 명의도용권으로 정식 입건되었고 거주지로 법원의 출석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한 달 뒤 김막래 씨는 손녀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지은 양이 고른 두부와 시금치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김막래 씨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할인 코너 앞에 놓인 장미꽃, 어버이날이면 늘 그 꽃을 딸이 아닌 자신이 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왜 멈췄어요? 아니야. 그냥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뭐가요? 내가 이제 나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꿈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겨울이 시작되는 어느 날 김막래 씨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밖은 어둑했고 따뜻한 바람이 히터에서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김막래 씨는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아 손으로 두부를 으깨며 반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단된 메시지함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딸 김혜진 씨가 보낸 수많은 메시지가 읽히지도 못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마지막이야. 나 이번엔 진짜 힘들어.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녀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스크롤을 내렸다가 다시 폰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문장 중 어떤 것도 처음에 그 한 줄보다 무겁진 않다는 것을. 엄마, 나 죽을 거야. 그 한 줄은 딸이 자신에게 준 가장 잔인한 말이자 동시에 가장 이기적인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그녀의 삶을 찢었고 자존심을 부숴버렸고 엄마라는 역할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했고 한 아이의 삶을,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막래 씨는 지훈이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이 오면 따뜻한 게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요. 그래, 맵지 않게 해줄게. 지훈이가 잠든 밤, 김막래 씨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딸의 이름을 입력한 후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셀카를 찍고 사람이 지긋지긋하다고 써 있는 예진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천천히 끄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막래 씨는 다시 엄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김막래 씨로, 한 노인으로, 한 보호자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버이날에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 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김막래 씨는 올해 어버이날 딸에게서 단 한 줄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죽을 거야. 하지만 그 문장은 그녀에게서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식은 피부치고 끊을 수 없다고. 그러나 그 말을 반복할수록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나는 김막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 이야기였습니다. 옆집 이야기는 매일 저녁 7시에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